지난 2주간 질적 연구가 뭔지, 그리고 질적 연구의 특징들, 양적 연구와 비교해서, 그리고 질적 연구의 목적 등 예를 들어서 쭉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보다 좀 더 이제 실제적인 부분, 이제 앞 두 강의가 조금 이론적이고 철학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좀 이제 어떻게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갈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큰 두 주제가 이겁니다. 질적 연구 계획서는 어떻게 잘 작성할 것인가,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하고 어떤 질문들을 제기해야 하며 작성할 때 어떤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 계획서 중에 한 부분이 될 연구 문제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회장님께서 또 우리 통화를 하는 중에 산업안전 분야의 논문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분야에 사실 질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예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이제 몇 개 예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 예들을 한번 보고 우리 이제 연구 계획서 작성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그 회장님 통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논문들 혹시 읽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산업안전 분야에도 몇몇 질적 연구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2014년이죠.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질적 연구를 하고자 하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학술지, 이런 학술지가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는, 아무래도 이 학문 분야의 질적 연구를 이미 이제 학술지 논문으로 출간한 학술지이기 때문에 아마 좀 개방적으로 맞아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혜경, 서경형 이분의 연구, 신체 손상을 입은 산업재해 환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 만약에 두 분이 연구를 하신다면 앞에 이 타이틀만 살짝 바꿔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죠? 어디 기관에서 어떤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에 관한 연구할 수도 있겠고, 뭐 체험에 관한 연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상적 경험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겠고. 연구 목적은 이랍니다. 심리적 문제들을 질적으로 이해해보자. 내러티브 인터뷰를 주로 사용했고, 참여자는 8명입니다. 네,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참여자가 3명, 4명, 5명 정도까지라도 저 같으면 한 분씩 내러티브 식으로 쭉 줄글로 좀 자세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설명을 해주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만, 숫자가 좀 많죠. 8명 정도면 이제 표로 이렇게 제시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분석을 통해서 이런 하위 범주, 이제 상위 범주, 그리고 영역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하위 범주와 상위 범주의 카테고리가 엄밀하냐, 이런 문제는 좀 제쳐두고, 그죠? 빈도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양적 연구 패러다임에서 미주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빈도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물론 내용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빈도를 꼭 제시를 해주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빈도수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빈도수가 하나인데 강력한 의미를 가진 어떤 그런 데이터,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예? 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인터뷰를 몇 시간 동안 어디에서 몇 번씩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논문들이 다들 아쉽더라고요. 연구 방법 부분에서. 이것은
그 장애인 직업 유지 및 단절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지체 중복 건강 장애 연구라는 학술지가 있더라고요. 이분은 6명을 이제 눈덩이 표집으로 해서 2차례에서 4차례 정도 인터뷰,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문서 분석, 다양한 문서 자료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다는 게 특징적이고, 이게 우리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스노볼 샘플링이라고 눈덩이 표집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눈덩이 표집이 뭔지 아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고 하는 식으로. 근데 참여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참여자를 이제 발견하기,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 그들이 어떤 여러 가지 배경상 적극적으로 밖으로 이제 드러내기를, 연구에 참여자로 참여하는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 사람을 섭외를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섭외를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이분들은 이제 직업 유지 및 단절의 경험을 이제 개념화를 이렇게 시켜서, 그 다음에 하위 범주를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도 상위 범주를 이렇게 만들죠. 코딩을 해서 아마 코딩에서 이 개념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개념에 여러 개의 코딩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들이 쭉 생성이 되게 되면 이 개념들의 여러 가지 연구자가 만든 기준에 따라서 특징별로 이렇게 하위 범주를 만들고, 이 범주를 또 묶어서 상위 범주를 만들고, 이렇게 주제와 개념화를 시키죠. 이제 이 논문은 보니까 실제 데이터를 직접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이런 동료들이 보낸 포스트잇에 적은 쪽지 같은 거, 혹은 사직서, 이런 것들이 다 질적 분석의 중요한 자료가 되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 일지, 뭐 심지어 뭐 어디 갔다 왔을 때 사용한 뭐 버스표라든지, 통지표라든지, 뭐 성적표, 뭐 시험지, 요즘 같으면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포스팅, 이런 것도 다 분석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논문은 굉장히 방대한 연구더라고요. 2년 동안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는데, 어디에서 아마 그 연구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수행한 연구인 것 같아요. 제조사업장의 안전규정 위반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해서 이제 근거 이론의 방법으로 방구조화된 면담을 하고 이제 내용 분석을 했죠. 특징적으로 재해 사망자 비율이 높은 그룹, 중간 그룹, 낮은 그룹 나눠서 이제 비교를 하고, 관리층, 감독자층, 현장 근로자, 이렇게 대단히 인터뷰를 실시를 했죠. 표집이 이렇습니다. 화학 분야에 1,050명에 있는데 참여자가 80명이었고,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를 해서 그 내용 분석은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 혹은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주제들 있죠.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로 응답을 했는지를 이제 갖다 맞추는 식이죠.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의 이제 개방적인 성격으로 보면 질적 연구의 성격이 약간 낮죠. 내용 분석을 하면. 근데 이제 대단히 연구로서 이제 하나, 둘, 세 개의 큰 집단 간에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내용 분석 이렇게 이제 빈도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서 각 응답자들이 그런 응답을 했는데 과연 그 응답의 의미가 뭐냐, 혹은 의도가 뭐냐, 그 배경에 있는 참여자들의 의식과 관련된, 생각 관련된 것들을 다시 질적으로 이제 더 분석에 들어간다면 좀 더 내용 분석의 한계를 좀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질적 연구가 될 수도 있겠죠. 목표한 저널을 찾으시면 그 저널의 질적 연구, 나의 주제와 유사한 주제의 논문이 실렸다. 그러면 이제 타진을 해보셔야 되겠죠. 교수님 혹은 본부에 물어보든지 해서. 그러니까 논문을 쓰실 때 논문을 써놓고 어디 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경험상. 가능한 리스트, 논문 리스트 쫙 뽑아서, 아, 이 학술지를 타겟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있고, 길이가 있고, 방향이 있거든요. 그게 맞춰서 글을 쓰셔야 돼요. 학술지 논문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맞춰 썼는데, 리젝 당했어요. 다른 학술지에 내고 싶어. 그럼 그것을 그냥 카발레르만 바꿔서 그러면 안 돼요. 이 학술지가 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그 형식에 맞춰서 다시 또 그 학술지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전략적으로 글 쓰기 시작하실 때 이 내용으로 학술지 논문 쓸 거다. 그러면 학술지를 딱 찝고 그 내용을 그 구조를 찾은 다음에 그게 맞춰서 이제 글을 써나가는 게 좀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왜냐하면 다 써놓고 거기 맞추려고 그러면 글 바꿔야죠. 특히 또 글자 수 줄여야죠. 좀 고통스러운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쓸 때 오케이. 서론은 1000자, 2장 1000자, 뭐 3장 연구 방법은 뭐 500자, 그 다음에 4장은 뭐 몇 자 이렇게 딱딱딱딱 글자 수를 해서 그 내에서 쓴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쓰셔야 돼요. 자, 질적연구 계획서 작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질적연구 아틀라스 여기 나와 있는 페이지는 질적연구 아틀라스 이번에 새로 나온 책 나와 있는 페이지고요. 먼저 계획서 작성의 목적. 연구 주제의 참신성을 드러내는 거다. 첫 쪽, 둘째 쪽 보고 이 주제 신선해. 새로워. 흥미로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 알다시피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내가 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연구하고 있는 분도 연구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주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지만 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딱 진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 절차, 방법론적인 문제죠. 그것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연구 방법이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일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되죠. 내가 이 주제를 탐구하고자 하는데, 이 주제는 이 질적 연구 방법으로 했을 때 정말로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 혹은 뭐 양적 연구를 찾아낼 수 없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이 찾아낸 연구 결과를 넘어서는 그 이면에 그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연구 방법이 적절하다라고 이제 설득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료 수집과 분석, 그 방법들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타당도와 신뢰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타당도와 신뢰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멤버 체킹을 한다. 멤버 체킹을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할 건지, 이메일로 보낼 건지, 찾아가서 프린트해서 줄 건지,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하면 그럼 무엇을 트라이앵귤레이션 할 건지, 이론적으로 할 건지, 자료의 종류로 살 건지, 아니면 전문가로서 조언을 받을 건지, 아니면 연구자의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할 것인지, 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연구의 잠재적 가능성.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심사하시는 분들이 평가하시겠지요. 아니에요. 연구자 스스로가 자신의 연구의 학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청중이나 심사자는, 독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자가 볼 때 이런 가치가 있다 라고 명료하게 진술을 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 학자들이 이제 질적 연구의 연구 계획서가, 특히 이제 학위 논문을 위한 계획서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모델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여러 개의 이제 모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따라가고 있죠.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각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참고문헌 부록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
오늘은 이 각각의 내용들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그리고 작성할 때 이제 유의할 점은 뭔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적 연구 논문 계획서와 다르나요? 비슷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연구 방법 부분이 이제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작성의 목적, 서론에서 뭘 해야 되느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그리고 명료하게 밝혀야 돼요. 그리고 연구의 가치를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구자가 왜 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진술을 할 때 나라는 표현을 주저없이 쓰죠. 물론 논문에서 나를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논의가 10년, 20년 전에 있었지만 그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나를 쓰셔도 됩니다. 특히나 연구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 자신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개인적 경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다가 어떤 그 기존 연구 담론의 어떤 갭을 찾아냈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대적, 사회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밝혀주셔야 되고, 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어떤 연구가 있어왔고 어떤 연구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2장에서 이야기할 이론적 배경에 선행연구 분석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의 핵심이 이제 서론에 제시돼야 되는 거죠. 간략하게.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방향은 이러이러했고 발견점은 이러하다. 그렇지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뭐 연구되지 않았다 하거나 논의가 빈약하다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논지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겠죠. 포함해야 될 요소는 연구 주제, 연구 목적, 연구 문제, 그리고 연구의 가치에 대한 논의다. 자, 서론 작성 시의 고려사항. 기존 연구들이 성취하지 못한 부분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 연구 분야에, 특히 나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다수의 연구물들을 내가 리뷰를 했다는 가정하에 이 갭을 명료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적지 않은 실적 연구자들이 선행연구 분석을 심각하지 않게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뭐 청주 여기에서 이런 이슈로 연구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좀 게으르게 선행연구 분석을 하고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중요하고 뭐 독특하고 학문지 기획을 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 나가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똑같은 연구가 그 유사한 연구 결과를 이미 내놓은 경우를 종종 만나게 돼요. 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2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하신 다음에 그 갭 부분을 명료하게 이 서론에서 제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문제의 원천을 밝히는 것.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개인적 경험인지, 문헌에서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시대적인 어떤 필요 혹은 사회적인 사건에서 내가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질적 연구로서 탐구될 수 있는 것임을 설득시켜야 된다. 그 연구 주제가 질적 연구의 주제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연구자 자신의 패러다임과 연구 문제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비판이론 패러다임인지 해석적 패러다임인지 아니면 해체적 패러다임에서 연구를 수행을 하는데
연구 문제는 실증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둘째 주에 걸쳐서 패러다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패러다임과 나의 연구 문제가 어떻게 일관성이 있는지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연구의 필요성, 연구 주제가 뭐며 왜 중요한지를 밝힌다. 지금 선생님 연구 주제 있다고 그러셨죠? 네. 연구 주제가 뭐죠? 성범죄 치료자의 경험. 성범죄자 치료자. 성범죄자 치료자의 경험. 편의상에 관한 질적 연구를 합시다. 그 연구 주제가 왜 중요하죠? 성범죄 재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자가 소진이 되거나 스트레스풀 하면 치료에 방해가 되고 결국에 그거는 치료 효과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자의 경험이 중요하죠. 치료자예요. 그럼 치료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치료자의 어떤 심리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주기 위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경험들을 하는지 봐서 그 어떤 기관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치료자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방향을 좀 제시해 주죠. 선행 연구가 없었어요? 국내에는 없고요, 외국에는 전혀 없었어요? 네. 정말로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양적 연구로는 사실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해야 된다.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고, 가능하면 그들의 어떤 현장에 가서 관찰을 해봐야 된다. 충분히 설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것이 정말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선생님은 주제가 있으세요? 우리 산업안전 분야. 선생님은 주제가 뭐세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외국 기관에 대한 그 역할을 국내 기관에 그거를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을 한국군 안전거래 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행 연구 하실 건가요, 혹시?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본 연구가 없나요? 그 독특한 시스템인가요? 중요한 선진적인? 예, 현재는 아직 국내에서는 없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참조할 만한 자료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기초한 이제 외국에서 연구들 이제 분석해서 그것의 효과성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중요성을 논의에 기초해서 이제 한국 적용 가능성을 이제 탐색을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죠? 이분은 전주교대 교수님인데 현장 교사들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예술 기반 생애사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시대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죠.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단위 교육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주자들의 불만과 불신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거시적인 교육 정책 및 교육 연구가 주로 학교 교육을 둘러싼 외적 환경 요인, 즉 교육 여건, 입시 정책 등에 치우쳐서 실제적인 교육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떻게 미시적이고 질적인 교육 현장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연구 목적은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진술을 하게 될 연구 문제, 나아가서 연구 방법, 자료 수집과 분석의 방법, 아주 이제 바탕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부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론을 취할 건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어디에서 탐구할 것인지 이제 제시가 돼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학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 그 학문 분야에 있는 사람이면 누가 보더라도 바로 이걸 탐구한다고. 간혹 연구 목적 진술하면서 자기가 생성해낸 막 이상한 용어를 쓰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연구 결과에 가서 응? 자기 자신의 어떤 연구 결과로서 논의 중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연구 목적 진술 부분에서 자신만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반드시 학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진술, 연구 목적의 진술을 봤을 때 전문가라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학술적 기여가 있겠다. 의미가 있는 연구겠다. 라고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유형의 여러 문장을 만들어서 가장 명료하게 진술된 것이 뭔지 지도 교수님이나 학원 동료 연구자나 조언을 받아서 이제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정렬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이 부분은 이제 간호경험 연구 목적을 진술을 할 때 간호교육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간호교육 분야에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가정이 뭔지 그 한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연구 목적 진술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능한 간호사가 좋은 간호교육을 한다 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호사 자신들의 경험을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그 접목시킨 간호사들의 경험이 뭔지를 이해를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좋다면 어떤 질적인 측면으로서 좋은지,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지. 왜냐면 그 경험이라는 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그죠? 항상 주체적으로 해석되고 재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새로운 어떤 실천으로서의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재해석해 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학적 관점에서, 해석적 패러다임에서 연구 목적을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우리 연구 문제는 이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답하고자 하는 물음이죠. 물음. 우리 연구 계획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연구 문제를 만들어 갈 때, 그때 이제 연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가치, 연구 가치 진술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람. 누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행정가, 아니면 순수히 학자들, 아니면 실천가, 아니면 노동자들, 아니면 관리자. 그들의 관점에서 과연 이 연구가 어떻게 비춰질 건가? 를 보고 연구 가치를 진술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미 알려진 내용은 뭔가? 이미 알려진 내용을 이 연구의 새로운 가치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존의 연구를 해서 적절하게 답해지지 않은 내용은 뭔가? 답해지긴 하였는데 혼란이 존재한다거나 너무 제한적이라거나, 아까 이야기한 갭 있죠. 그 부분을 고려하여 진술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연구 주제가 이 영역의 지식이라든지 실제 정책 혹은 실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선생님의 예를 들어 실행 연구를 한다고 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가져와서 이제 한국에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미국이나 영국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효과가 있었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 이게 정말로 유사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 볼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럼 그 실행 연구를 하면 실행 연구 과정에서 과연 이 미국이나 영국의 맥락과 한국의 맥락에서 어떤 적용에 어떤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는지, 그 차이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뭔지 이 실행 과정에서 찾아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그대로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 본떠서 심어서 실천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변형시키거나 발전시켜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한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두세 개의 연구의 가치가 벌써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넓게 연구가 관련 담론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지난주에 보니까 안전 문화가 아니고 분위기 말씀하시더라. 완전 분위기를. 저는 왜 분위기를 하셨는지 좀 의아스럽긴 하던데, 이제 그분이 꼭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본인이 연구하는 한국의 어떤, 뭐, 그게 건설이든 아니면 화학이든 아니면 재지든 그 분야에서의 어떤 안전 분위기를 나름대로 정의함으로써 이 안전 분위기에 관한 어떤 새로운 담론의 장을 열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하고도 친하신 분인데 진주교육대학교 주재홍 교수님이세요. 성소수자의 삶과 딜레마에 관한 생애사 연구인데, 이분은 본인의 연구의 가치를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죠. 한국 교육학 연구 분야에서 성소수자 연구에 대한 새로운 연구 관심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술부를 두고 앞부분만 살짝 바꾸면 여러분의 연구의 가치에 대한 진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문화 교육의 탐구 주제로서 성적 지향 연구 영역을 개척할 것이다. 정말로 이게 새로운 어떤 관심 주제라고 한다면 새로운 연구 분야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윤식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섀도우 커리큘럼, 그림자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념을 만들고, 정치적 텍스트로서의 교육과정, 문화적 텍스트로서의 교육과정, 인종적 텍스트로의 교육과정, 현상학적 텍스트의 교육과정 등등해서 이제 각각의 텍스트로서의 교육과정에서 가능한 연구 질문들을 이제 제안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 의도는 이 그림자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학술적인 용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세부적인 연구 주제, 연구 이슈, 나아가서 이제 연구 질문 등이 가능한지를 나름대로 이제 개척하기 위한 거거든요.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학술적인 의미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타가 있네요. 생애사 연구방법론에 대한 조명도 할 것이고, 성소수자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통찰을 제공해 줄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과 복지에 반하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 실제의 장치 규명과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대 초반에 이제 남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 중퇴자들도 있었고, 이제 졸업한 사람도 있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자신의 성적 태도를 이제 숨기고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일상적인 대화나 수업이나 교재 내용이나 어떤 교과서의 사파나 이런 데 보면 대전제가, 그죠? 이성의 자에 의한 사회잖아요. 가족의 그림이 나와도 그렇고, 뭐 사랑 이야기, 남녀가 나와도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 그림들 혹은 그런 사건, 그런 토론들을 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소외라 그럴까요? 어떤 억압이라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과연 억눌린 존재자들로서의 어떤 그들의 어떤 학교에서 삶을 드러냄으로써 과연 이들을 위한 학교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혹은 현재 어떤 그런 교육과정 시스템이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억압적인 요소로 혹은 소외가 배제의 요소로 작동을 하는지 이제 도쳐낸 연구죠. 자, 2장 우리 들어갈 텐데요. 이론적 배경.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아무리 질적 연구가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연구 현장에서, 새로운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말로 신선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어떤 오리지널리티, 그 독특성, 독창성을 무작정 주장할 수는 없다.
질적 연구도 반드시 엄밀한 선행 연구 분석을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그에 대한 충분한 어떤 연구자로서의 통찰을 뽐낼 수 있는 공간이 이 장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내 지도 교수님이셔요. 근데 옆방 이제 그 커뮤니티 한 분이신데 직접 분야는 조금 다르셔요. 이분이 봐도 아 전문가구나 라는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을 정도의 이 장의 논의가 되어야 돼요. 아주 강력해야 되죠. 특히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디펜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자신감이 들려면 철저하고 완벽한 선행 연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죠? 연구 주제와 관련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며 연구를 지지할 수 있는 지적 정통들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표현해 준다. 그리고 중요하게 기존 연구들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 연구 계획서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시작부터 끝까지 제일 끝에는 뭐가 돼요? 나 연구 목적, 나 연구 문제, 연구 목적으로 가야 되죠. 쭉 흘러가서 이런 연구가 있었고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런 제한점이 단점이 혹은 블라인드 스팟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연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론적 배경을 작성할 때 여러분 이제 본인에게 던져야 될 질문들입니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알고 있는가? 교과서, 교재에 들어있는 부분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구 담론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작년에 올해 주요 학술지에 출간된 논문들을 내가 섭렵을 했는지 자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에 대한 나의 비판적 생각은 뭔가? 그러니까 선행 연구라고 해도 여러분 일단 출간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순진하게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사실 없죠. 어느 연구든지 간에 약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자의 수가 좀 적었다거나 분석의 깊이가 좀 얕았다거나 방법론적으로 좀 약했다거나 주제 도출이 좀 모호하게 잘못되었다거나 각각의 연구 논문들 혹은 책에 있는 논의들을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견지를 가장 안 좋은 이론적 배경 작성이 몇 년 된 누가 했고 누가 뭐 했고 연구 결과는 어떻고 뭐 했고 한편 누구는 뭐 했고 누구는 뭐 했고 그런데 누구는 뭐 했고 누구는 뭐 했고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다. 그러니까 단순한 나열이 최악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요약.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이론적 배경 작성을 하실 때. 오케이. 나의 연구 목적은 이거니까 이론적 배경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더 설득적이겠다. 혹은 강력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네요. 연대기적으로 내가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건지. 오케이. 나의 논문은 리터처 리뷰야. 문헌 연구로서의 논문을 쓸 거야. 근데 이 주제는 시대적으로 10년 단위로 끊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담론의 흐름을 나는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연대기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이론적 배경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주제별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컨텐트 애널리시스, 난 내용 분석을 방법을 쓸 거다. 그러면 사실 주제별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죠? 이 연구 담론의 주제들을, 그 주제들에 따라서 내가 내용 분석을 위한 그 주제들이 도출이 될 테니까. 정치적, 실천적, 방법론적, 혹은 뭐 지역별, 아니면 산업안전 같으면 직업군이라고 그러나요? 뭐 화학 산업, 아니면 뭐 건설, 또 뭐가 있나요? 뭐 푸드, 뭐 음식 식자재, 혹은 뭐 제지, 혹은 뭐 의료, 그 분야별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어떤 주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도출을 해서 이 선행연구 분석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 문제를 항상 인지하고, 결국은 나는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논의를 할 때 우리가 두려운 점이,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혹시 지도 교수님이 동의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연구는 내가 딱 A라고 주장했는데, 나 동의해. 다시 말해서 나의 이론적 배경 작성을 위해서 딱 맞춤이야.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이것과 대치되는 연구가 있으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충분하게 읽었고, 이 학계, 이 분야, 이 담론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연구도 모든 선행 연구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런 연구는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 연구자는 자기가 공감하는, 동의하는, 혹은 필요한 그런 연구물들을 가져와서 내 이론적 배경을 작성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편파적이거나 편협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론적 배경 논의가 이 담론의 전부를 커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좀 놓으셔도 될 것 같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 연구들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비판할 것들은 가져 비판해서 이런 저하점 때문에 비판을 하고, 그렇게 진취적으로 좀 나가시면 자신감 있게 그걸 이끌어 가셔야 돼요. 자꾸 참고문은 가르치고 누구 땡땡 페이지 뒤에 숨지 마시고, 더군다나 패러그래프 첫 번째는 이 패러그래프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인용 없이 강하게 진술을 하고, 그 밑에 왜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지 제시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포함시키는 선행연구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숙고해야 된다. 내가 50개 논문을 읽었어요. 다 포함시키고 싶어. 그런 욕심 들죠. 참고문도 많이 들어가면 막 가로도 많고 페이지도 많고 막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필요한 것만 필요한 요소 적재적소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리뷰한 그 사실 자체는 어디 가지 않거든요. 나중에 연구 결과 논의할 때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이제 끼워 넣다 보면, 이제 전문가 같으면, 이 진술을 했는데 이 사람의 참고문을 넣었는데 이게 틀리다 하나가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의 글쓰기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이게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확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문의 제시가 필요할 때 정말로 그곳에 해당하는 것을 딱딱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했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인용. 전 재인용 너무 싫어해요. 더구나 재인용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분이 A에서다가 누구 한 분을 인용을 했어요.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분의 이제 오리지널 소스로 안 가고 누구누구 재인용에 썼는데 이 사람이 틀렸으면 어떡해? 다 내 책임이에요. 그리고 논문들 책들 보세요. 특히 연도 쪽수 틀린 거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제 지도교수님 책 에디팅 하면서도 많이 찾아졌어요. 연도, 뭐, 이름, 스펠링. 반드시 오리지널 소스로 가서, 아, 내가 영어가 잘 안 돼. 이게 영어 자료다. 구글 스칼라나 구글 북스로 가가지고, 정말로 그에 맞는 키워드가 있는지, 그대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된다. 특히나 이제 직접 인용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있는 그대로 필요한 요소에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단어 혹은 프레이즈를 문장을 넣으셔야지 막 직접 인용 막 갖다 붙여서 이상한 문장 만드시면 좀 곤란하겠죠? 응? 아니면 자기 말로 풀어 쓰는 게 좀 가장 좀 좋고 내가 이해한 대로. 그리고 이론적 배경 작성할 때 단순한 요약을 지향하고 비판적으로 읽고 논의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 작성을 하나의 탐구 행위로 간주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면서 나는 어떤 새로운 해석, 나만의 통찰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론적 배경을 수행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몇 개 가져와서 그냥 대략적으로 주제를 분류해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이론적 배경이 탄탄해지면 그 나중에 결론 논의할 때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것도 정리도 확실하게 나가셔야 되고. 왜 제가 이론적 배경에 많은 시간을 쓰냐 하면 정말로 이론적 배경이 약한 연구들을 많이 봐요. 특히 질적 연구들. 두세 개 그냥 써놓고 이런 연구가 없으니까 이거 한다 그러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특정한 용어를 쓴다 그러면 용어에 대한 이해 혹은 뭐 해체, 연구물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진 혹은 주제별, 연대기별 뭐 등등 분석. 그래서 나의 어떤 연구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론적 배경 작성이. 그리고 이게 심도 있게 잘 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학술지에 출간하실 수 있어요. 2장 쓴 내용 가지고. 물론 무슨 연구 방법론도 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그러네. 최근에 작년에 하나, 올해 2개 SSCI 논문이 나왔는데 3개 다 리터처 리뷰로 쓴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그 섀도우 에듀케이션, 그 사교육, 그림자 교육에 관한 연구물들, 그것들 분석을 해서 왜 이게 교육과정 연구 주제인지 하나, 왜 이게 어떻게 탈식민족 교육과정 연구 주제인지 하나, 그리고 그림자 교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의 새로운 개념 만들어내는 거 하나.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세요, 이 부분. 갭 스파팅, 샌드버그, 알페슨 이야기한 건데, 사실 핵심은 틈을 찾아가지고 그 틈에 내가 어떻게 이 연구를 위치시킬 거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연구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빈 공간이 있어요. 나는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어. 내가 빈 공간을 채우려면 나 이론적 배경 논의가 그 빈 공간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이론이나 현상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있는데 너무 상반되는 연구들이 많아서 내가 그것을 좀 정리 명료하게 하고 싶어. 이번 기회에. 혼란스러운 틈을 찾아서 스파팅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무시되었던 것, 간과되었던 것, 부족한 것, 혹은 실증적, 경험적, 우리가 질적 연구하니까 실증적이 아니고 경험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오케이. 인더스트리얼 세이프티,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엄청 많이 있었겠죠. 양적 연구들이. 그렇지만 이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다. 우리가 그 화학 분야에서 사망사고, 애석하게도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렇게 일어나는지는 알겠어.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왜 어떻게 그런 게 일어나지?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고 당사자나 가족이나 주위 근로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지? 어떤 심리적 상태에 빠지지? 짐작컨대 그게 끔찍한 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손가락이 잘리는 것을 보고 며칠 동안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기계를 못 만지겠어. 제가 공고 출신이에요. 부산기계공고. 그리고 동력 전달 장치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도 있어. 나라 코퍼레이션이라고. 거기서 선반 돌리고 뭐 드릴하고 엔지니어였었어요. 손가락 잘리는 사고 나는 순간은 못 봤죠. 근데 사고 나서 이제 가고 그분이 수술해 오고 난 상황은 봤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근로자들의 어떤 트라우마 극복이라든지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느냐. 현장에 가보고 물어보고 대화해보고 그런 어떤 경험적인 연구가 엄청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 청년 한 사람이 지하철 그 문 수리하다가 혹은 엘리베이터 수리하다가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데, 어떤 상황적 요인들이 작동을 이렇게 정말로 그게 그 개인적인 요인이냐, 그냥 부주의로만 치부될 것이냐, 실수, 단순한 그냥 사고, 또 그냥 다 수렴시켜서 이해해버리면 되느냐. 왜냐면 우리가 연구를 하는 목적은 뭔가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이해, 뭐 연상학적으로 이해에만 초점 맞춰진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주는 시사점은 결국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더 알아야 되는지, 어떤 측면들이 지금 가리워져 있는지, 경험적인 근거가 부족한지, 이것을 추적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 데이터들은 충분히 나와 있다. 근데 질적 연구를 통한 그런 경험적인 연구들이 없어서 그런 질적 데이터는 없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들의 근무 환경을 관찰을 해보고 그것을 그림도 그려보기도 하고, 혹은 사고 처리 관련 그런 문서들 있죠. 그것들로 이제 다큐멘트 애널리시스, 문서 분석도 해보고 하려고 한다. 문서 분석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산업 안전 관련해서 문서 분석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혹시 있었나? 제 느낌으로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문서라 하면 어떤? 그 사고 처리 관련 모든 문서. 사고 사례 분석 같은 거는 많이 좀 할 수도 있고, 사고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사고 조사 보고서 여러 개를 묶어서 사고 조사 기법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연구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고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주요 위반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뭐 몇천 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통계 SPSS 돌리고 그런 건 아닌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구체적으로 고시라든가 이런 제도를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뭐 문서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은 그런 클래스에서 좀 더 나갔어. 판례까지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위반하고 사고 났는데도 무죄를 받는 경우 많거든.
산업안전 보고 그러면 그 틈새가 뭔지 아까 그 틈새 찾기 이렇게 그 갭이 뭔지 그러면 뭐 법이나 제도가 잘못된 거냐 뭐 이 재판이 잘못됐다 그까지는 못 가는 거고 범죄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험자라기도 하고 수비자라기도 하는데 지키는 되는 사람들은 왜 안 지키는가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왜 안 지키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막 찾아다니면서 요구 참여자로 가지고 질적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고민이 첫 번째 저도 이제 어차피 보면 문서나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 조사 보고서에 다 쓰잖아요, 그죠? 예, 그 내용들을 이제 질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이제 세 번째로 소개했던 그 연구 논문 같은 경우는 그 논문도 좀 아쉬운 게 도대체 가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질문 대략적인 중요한 중요한 질문들을 좀 연구방법에서 좀 제시를 해주면 이런 질문을 해서 이런 대답들이 나왔구나 하니까 볼 텐데 지금 4-5명의 연구자가 200명 이상을 잠깐 만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0분 이내로. 그래서 사실 질적 데이터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고 발생 요인을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민감한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관리자가 옆에 있고 내가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아니면 동료 노동자가 있어도 2명, 3명씩 같이 했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들더라고요. 사실 숨길 가능성도 있고 이제 왜곡시킬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거든요. 그런 주제의 어떤 민감성이랄까 비밀 유지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개별 인터뷰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보죠. 찾아주신 논문 세 개가 정말 이게 학위 논문이라기보다는 저널에 실기 위해서 전널에 실은 논문들이요. 그렇게 너무 함축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정말로 깊이라든가 인터뷰했던 그 로데이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참고는 될 뿐이죠.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에서 정말 본논문이 유사한 본논문이 있다면 보통 이제 본논문을 쪼개서 한 5개 정도 아티클을 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니면은 본논문을 쓰기 위해서 한 파트를 이렇게 아티클로 만들어서 개재인 건지 그런 잘 모르겠네요. 적용할 수 있는 틈찾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그 모델 혹은 시스템이 적용된 적이 없고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뭐 그것이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적용을 해서 그 효과성도 찾아보고 그렇죠. 네, 개선해보고자 한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실행연구 분석을 할 때 아마 석사 논문 쓰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조그마한 팁이에요. 조그마한 팁인데 저 같으면 이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내가 읽고 리뷰를 한 논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논문 타이틀, 저자, 저널, 족수, 그리고 키워드. 논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가 아니고 내가 부여한 키워드. 나의 연구를 위해서 이 논문에 나의 연구와 이 논문과 관련되는 키워드는 뭐냐. 그 키워드를 이제 써주는 거죠. 그리고 그 논문에 서론이 중요하냐, 아니면 뭐 이론적 배경이 중요하냐, 연구 방법론적인 부분을 내가 참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연구 결과 부분에 그러하냐. 그리고 요점, 내가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내가 이해한 내 말대로 이제 써놓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 종이를 딱 펼쳐보면 확실히 이제 기억이 나죠. 이 연구 내가 2장 쓸 때 참고해야 되겠다. 아니면 결론 논의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모이면 30개, 40개, 50개, 60개 쭉 모이겠죠. 그럼 그 파일만 들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한 선행연구 분석이 이제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장점은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그 배열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연대기별로 해볼까? 그럼 연도 다 나와 있으니까 연대기별로 쫙 분리해놓고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죠.
뭔가 신통치 않아. 오케이, 그러면 주제별로, 연구 분야별로 해볼까? 또 분류를 쫙 해가지고 또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두 차례, 세 차례 내 나름대로 이제 카테고라이징을 시켜서 분석을 해보면, 아, 이게 연대기적으로는 이러하고, 주제별로는 이러하고, 혹은 산업 분야별로는 이러하다라는 전체적인 그림이 확 들어오죠. 사실 이 정도가 되어서 서론을 쓰셔야 정말 강력하고 자신감 있고 설득적인 서론이 나오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서론을 일단 쓰고 어떻게든 써보고 이런저런 배경하면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리뷰해봐야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이미. 그죠? 그러니까 선행연구 분석을 지금부터 착실하게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분석 결과지를, 분석지를 막 모아두셔서 언제든지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요즘 컴퓨터 좋잖아요. 이 PDF 파일로 딱 넣어놓으면 그 폴더 안에서 키워드만 딱 치면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논문들 쫙 뽑아주죠. 엑셀로 작성해줘. 엑셀로 해도 좋으시고. 키워드나 필터 해가지고 엑셀로 작성. 그럼 그렇게 해서 보고 탐색해서 이제 좋은 논문들 이제 표시를 딱 해놓으면 그 좋은 논문 안에 참고문은 또 있잖아요. 그죠? 그 참고문은 참고로 딱 하면 한 두세 단계만 가게 되면 충분히 그 연구 담론은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다 커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